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만 드리고 지나갔던 필립스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특히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 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에 대한 유명한 필립스 곡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로축에는 물가 상승률 혹은 임금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일반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고통지수는 이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이 합쳐진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물가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이 지점이 제일 안 좋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윌리엄 필립스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도 낮추고 실업률도 낮추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모든 그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모든 정부의 꿈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실업률을 낮출래니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낮출래니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재 미 연준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렇죠. 물가는 높은데 실업률은 낮아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물가를 낮추는 일을 연준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각국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이제 한번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필립이 처음 했던 건 뭐냐면, 실업률하고, 요 가로축 실업률하고 세로축이 원래는 명목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임금 말고 내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지 않는 내 월급이 얼마냐, 이걸 따져봤더니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몇 달 안에는 이것이 역역관계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더라. 그런데 이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바로 비례관계잖아요. 월급 오르면 물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물가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다 같은 축으로 보면 돼요. 실업률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이론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이론이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했던 재정 정책이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 거죠. 케인즈는 뭐냐면, 불경기 때 돈 풀어라는 게 케인즈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재량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경기도 살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케인즈가 한 얘기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이라면 적절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하면 일반 국민들의 웰빙,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필립스 곡선의 오리지널 필립스 곡선의 이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로축이 명목임금이라는 거예요. 실질임금이 아니죠.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고려한 게 아니라 명목임금만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만 봤는데, 실업률이 만일에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되면,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가 어때요? 지금 막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집값 갖고 말하면 쉽죠. 집값이 오르고 있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계속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원래대로 밀려 올라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있지를 않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실업률까지 끌려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은 그냥 화폐 발행량에 비례하는 이런 수직 곡선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이런 반비례 곡선이 사라지게 되는 수직으로 변하는 양상이 되는 게 실제 상황이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그래프 보고 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연 실업률이에요.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균형 실업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물가 안정 실업률이라고도 얘기해요.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보이는 실업률, 균형 실업률, 자연 실업률, 뭐 물가 안정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은 뭐냐면 노동시장 전체가 실업자도 늘고 고용자도 늘고 변화는 있지만 전체 한 국가 단위를 볼 것 같으면 그 국가 단위 안의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들락날락하는 수가 똑같아서 변하지 않는 실업률이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4% 이하, 보통 3.5 내지 3.6%의 실업률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생각하는 자연 실업률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5%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실업률이 3.5%인데 어떻게 완전 고용이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실업이 됐다가 취업도 되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3.5%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늘 있는 실업률이다. 그 정도는 뭐 최저 실업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숫자예요. 그 실업률에 도달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서버린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갖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먼이나 펠퍼스가 했던 이론을 전개를 볼 것 같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응적 기대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집값이 제일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액수도 제일 크고 야 내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집값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가 오른 거는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단기간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내일 집값은 모르지만 내년 집값은 예측하죠. 이런 식으로 단기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하거든요. 내년 집값이나 이런 건 대충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율과 상관없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으로 곡선되고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수직으로 이 인플레이션율은 실업률이 거의 고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물가만 오르락내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요게 이제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돼 있다. 그런 건 뭐냐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그다음에 여행업, 뭐 그다음에 공장, 뭐 농업 이런 식으로 개별 시장에서는 균형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노동 시장은 대충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전체 시장에서 구인자하고 구직자 수가 같으면 균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 근데 이런 필립스 곡선이 있어요. 이거 다 단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곡선은 일반적으로 역관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단기 필립스 곡선 이런 게 있었어요. 요 지점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확 발생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실업률은 줄어들죠.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지점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우상방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단기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상방으로 올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속될 것 같지가 않아. 물가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세로로 서버리죠. 계속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서버려요. 그 다음에 반대도 보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려진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긴급 긴축을 합니다. 금리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 대신에 고용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죠. 실업률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지점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이 상태로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옮겨오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돼서도 자연 실업률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긴축에 의해서도 자연 실업률은 이렇게 세로로 서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금융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조절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연준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 단기 곡선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라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환장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계속 낮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이게 먹히지를 않아요. 필립스 곡선이. 그래서 연준이 고민하는 게 금리를 5.25%까지 올렸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3.5%예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은 대개 4% 이하라고 요 정도로 봐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3.5%예요. 그러니 이게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실업률이 조금 안 올라가 주는 거예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어렵고 현재 필립스 곡선이 예전과 달리 먹히질 않는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현재 경기 상황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역외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는 경기가 악화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다음에 기업은 임금을 못 올리고 근로자들 임금을 못 올리죠. 그래서 물가는 안정이 되는 거죠. 경기가 올라가면 실업자 수는 없고 상품 가격도 올리고 임금도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완전히 상충 관계가 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늘 성립이 됐던 게 요 곡선이 성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케인즈 이론이 먹히죠. 우리나라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 필립스 곡선을 이용한 경제 정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지급이 없었어요. 나라는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무조건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이 줄죠. 실업이 줄고 고용이 늘어나고 대신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들어 파는 공장이 과자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과자를 만들어 팔려고 밀가루를 사다 놨는데 밀가루 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요. 그리고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 팔면 과자 가격이 2배, 3배 올라요. 이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장을 돌린 사람보다 땅을 산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이제 이걸 갖고 부동산 투기, 우리가 늘 부동산 그러면 투기가 들러붙는 이유가 이 방식이었거든요. 저개발국의 대량 실업 상태에서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자가 당시 경제 목표였었으니까 인플레이션 나중에 돈 벌어놓고 해결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해결되고 나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실업률과 물가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어떤 지점을 찾게 되는 정책을 만들게 되죠. 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거. 고용률도 자연 실업률 4% 정도 안팎에서 맞추고 물가도 미 연준 기준으로 2%대에 낮추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서로 상충 관계가 되는데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근데 이 필립스 곡선이 수요 곡선하고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요 수요 곡선이 D2가 여기 필립스 곡선, 원래 이제 필립스 곡선인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이 필립스 곡선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6%예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실업률이 3%고 물가 상승률이 6%인 요 지점이 있었는데 필립스 곡선을 일로 끌어내리면 실업률도 줄고 물가 상승률도 낮춰지는 이런 포인트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필립스 곡선의 방향을 요 필립스 곡선으로 좌하방으로 끌고 내리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는 거죠. 왼쪽으로 끌어내리는 게.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내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율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이제 그 필립스 곡선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또 필립스 곡선이 안 맞아. 왜 안 맞냐? 대표적으로 1990년대 말에 미국의 닷컴이라는 새로운 그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죠. 닷컴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투자가 됐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실업률은 계속 낮게 유지가 돼. 이상하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랬었던 이유는 뭐냐? 닷컴이라고는 새로운 그 어떤 경제 시장이 생성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교육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버블이 이제 끼면서 SNS 사태도 벌어지고 잠깐 1년 정도의 리세션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버블 붕괴됐을 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살짝 리세션이 왔는데 이때 저금리 1%의 저금리로 불황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도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안 오른다고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요 황금 그러니까 짭짤하게 재미를 본 거죠. 금리가 낮은데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안에 내부적으로 거품이 낀 거예요. 그게 언제 터졌어요? 2008년도에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있을 때 정말 대중립의 시대, 아주 낮은 금리에 물가도 낮고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실업률이 낮았던 그 황금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린스펀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내부적으로 거품이 부글부글 끓다가 서브프라임에도 돈을 구워주는 그런 무리한 일이 벌어지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져서 금융위기의 씨앗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리면 언젠가는 그 버블이 어떤 형태로든지 터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 그때 이제 2009년도 실업률이 확 올라갔죠. 그동안에 실업률 낮았던 거 한 번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헬리콥터 벤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4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4%대로 줄었죠. 그런데 물가 상승이 별로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누적됐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브랭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이거 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응급 상황이라서 했던 일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는 이제 금리를
QT를 해요. 해서 이제 4조 가까이 풀었던 돈을 점점 줄여서 3조 정도로 낮추려고 하는데 이번엔 팬데믹이 터졌어요. 전 세계 뭐 미국 전체 뭐 전 세계가 다 동결돼 버리니까 일단 돈이라도 돌려야 된다. 예. 돈이라도 돌려야 된다라 그래서 팬데믹 때 또 4조를 찍어요. 4조를 풀어버립니다. 왜?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를 해봤거든 한번. 금융을 이렇게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더라 라고 2020년 상반기에 팬데믹 때 돈을 확 풀어요. 전 세계가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들러붙죠. 한판 싸게 붙어요. 직접 붙은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먼저 치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돈 찍으면 인플레이션 터진다. 빨리 돈 회수해야 된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도 빨리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예. 무슨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1%, 2%, 연준 기준으로 2% 이하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지하고 실제로 트럼프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사건 터지고 있는 은행들의 그 기준들을 완화시켜 주죠. 그래서 지금 다 은행들 부도나는 게 FRB 연준에서 준비해놨던 그런 규제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렸죠. 또 2008년도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폴 볼커가 이런 식으로 은행하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뒀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폴 볼커가 이딴 식으로 너네들이 금융정책 피면 은행 부도난다. 이번에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는데 날로 먹는 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해치펀드 하는 사람들, 트럼프 같은 이제 그 대중주의 파퓰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눈앞에 편해서 내 표가 되고 내한테 이익이 돈이 되면 표, 돈 두 가지만 기억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금융계에서 활동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폴 볼커가 만들어놨던 그 규제들이 다 느슨해지면서 지금 은행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파월이 폴 볼커 같이 딱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도 외교관 출신이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연관된 사람이니까 눈치를 봐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자고 얘기하는 금융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도 맞다. 파월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도 봐서 자기도 연임해야 되니까 가운데 절충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된 이유죠. 사실은 2021년도부터 QT를 강하게 들어가고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럼 오늘 같은 이 꼴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요때가 이제 뭐 재선 뭐 요럴 때일 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낮은데 실업률은 낮아. 이거 아주 뭐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립스 고스는 필요 없다. 이거 다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또 설명도 해. 제조업이 중국이 그때 싸게 막 했으니까 글로벌 분업을 통하고 자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생기고 그래서 임금이 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필립스 고스는 효과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근데 꼭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필립스 곡스는 이제 내 말이 맞아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2018년 2분기 미국 경제 그 성장률이 4%, 증시 최장기간 호황. 그래서 당연히 이러면 야 이거 경기 과열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죠. IMF가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높은 실업률에 높은 물가 상승률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렇게 쭉 내려와요. 낮은 실업률에 낮은 인플레이션율. 이거 왜 이런 반대되는 리버스 필립스 커브가 왜 생기냐? 필립스 커브는 원래 이게 원래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가 이거예요. 그 윌리엄 필립스가 처음 발표했던 영국 그 데이터예요. 원래 그랬는데 이게 유럽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2012년, 14년부터 여기 있다가 이렇게 쭉 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용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세로치기 인플레이션인데 원래 여기 임금 라인이거든요. 임금하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간다 그랬는데 이것이 고용시장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런 리버스 필립스 커브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필립스 곡선이 무너졌던 건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돈은 많이 찍어냈고 유가가 오르면서 공급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 물가 상승.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아예 공급은 안 되고 물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임금은 내려가는. 그리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그래서 영국의 60년대에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죠.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이렇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반비례 관계된다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던 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케인즈 학파가 이때 완전히 한번 무너집니다. 케인즈는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을 풀어서라도 올려야 된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물가도 오르고 생산량은 줄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이런 리버스 필립스 커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에 접어들게끔 해서 자연 실업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수직으로 어떤 4% 안팎의 자연 실업률의 실업률이 고정된 상태에서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신자유주의에서 들고 나오고 사실 그게 이제 또 들어맞아요. 그 레이건 행정부 때 신자유주의 경제가 또 한번 크게 이제 인기를 얻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도입을 하니 실업률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모든 종류의 경제 이론이 각 스펙트럼별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당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경제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그 당시에 도입을 해서 실행에 옮길 거냐. 그게 적재적소에 그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제때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케인즈 이론을 갖고 계속 고집했던 아스 밀러 같은 그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고전적인 필립스 곡선 이론이 맞아들지 않는다.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고금리 정책을 마구 밀어붙였던 볼크 같은 사람의 이론이 성공적으로 맞았던 거죠.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해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폴 버랭키 같은 경우 2008년 그 국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헬리콥터 펜이라서 3조 5천억 불, 4조 달러 가까운 돈을 마구 시장에다가 공급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는 또 미쳤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돈을 풀어서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냐 그랬는데 버랭키는 박사 논문이 대공황이었었어요. 대공황에 공부를 해봤더니 그때는 너무 화폐 가치에 연연해서 돈을 충분히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돈 찍자.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책이 반드시 옳다. 어느 정책은 반드시 틀렸다. 케인즈의 이론이 틀렸다. 신자유주의가 틀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어느 정책을 도입을 한 것이 옳으냐. 그건 다 이제 나중에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결과론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그 정책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과 그 당시 경제학자, 책임 있는 경제 운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잘 맞아야 나라가 발전이 되겠죠. 자, 지금은 또 어떻게 벌어졌냐? 지금 인플레이션 되기 전 얘기예요. 보세요. 리만 브러더스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그 물가예요. 물가. 그다음 파란색이 실업률이에요. 돈을 왕창 찍어내가지고 어찌됐든 뭐 물가도 오르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QT를 하면서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업률도 높지 않은. 그래서 돈 찍어낸 거에 비하면 참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 버냉키가 끝나고 옐런이 되고
파월이 넘어오는 요 즈음까지가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인수인계했을 때는 느낌이 뭐냐면 돈 어지간히 찍어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했던 파월은 이제 연임을 위해서 트럼프 눈치를 보고 그 당시 이제 미래를 보는 경제학자들은 요 2018년 이후에 이거 오른다라고 얘기하던 요 즈음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필립스 곡선이 틀린 건 아닌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근데 요때 또 무슨 일을 하냐? 저기를 하죠. 2020년 때 QE를 한번 또 하잖아요. QE를. 왜냐면 실업률이 확 이렇게 이제 오르니까 팬데믹 때. 그리고도 전에도 뭐 한 4조 풀었는데 괜찮아. 이번에 좀 더 풀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하고 개기고 있다가 2021년도에 요즘에 튀기 시작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경제학이라는 거는 경제학 이론이라는 건 사후 설명적인 이론이 되게 많아요. 금융위기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별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더라. 필립스 곡선이 평탄화가 된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쭉 가로로 가잖아요. 이렇게 실업률도 낮고. 그래서 임금도 별로 안 오르고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까지 낮게 나와.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쭉 가다가 이제 2022년도 두 번의 QE를 겪고 난 다음에는 아니더라는 거죠. 예. 이걸 갖고 또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 왜 이러냐 그랬더니 프랑스 중앙은행 보고서입니다. 이게 일자리라는 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 추상적인 직무, 전문 서비스나 관리자, 그 다음에 단순 반복하는 공장 직무, 그 다음에 농업업, 육체 직무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직업을 군을 나눠봤는데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실업률과 물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맺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직종인데 경기가 좋으면 임금도 오르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게 다 제3세계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국제 분업을 통해서 단순 반복적 직무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버렸죠. 제조업이 없어졌으니까. 선진국에 남아있는 그 직종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직무, 관리자나 전문직. 그 다음에 농업은 뭐 늘 하는 일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경기 변화는 별 상관없더라. 그래서 직업이 양극화가 되면서 필립스 곡선도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볼 것 같은 미국 실업률을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에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미 연준에서 바라는 거는 4%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줘야 이 PCE가 떨어진다는 거죠. 안 떨어져요. 이게 안 올라가. 안 떨어져. 이번에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발표했던 PCE 볼 것 같으면 코어 PCE가 4.6%, 4.7%거든요.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요. 이렇게 거의 뭐 지금 얘기했던 장기적으로 수직에 비슷하게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데 급격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여전히 높아.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 코어 PC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주 수직에 가깝게 가파르게 우하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필립스 곡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좌아래쪽으로 낮춰줘야지 물가도 좀 더 내려갈 텐데 이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고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그러다 보니 돈을 줄여도 금리를 올려도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좀 와줘야 되는데 안 와준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채로 유지가 되는 이 곡선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좀 들어 누워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A가 이렇게 좀 내려와줘야 되는데 들어 눕지는 않아요. 자연 실업률에 완전 고용에 가깝게 3.5%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율이 내려올라 그러면 결국은 돈줄을 쪼아야 되는데 돈줄을 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 이게 지금 현재 연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게 단기간에 변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뭐 고전적인 프리드만 곡선, 필립스 곡선을 갖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한 이유다. 왜 그러냐? 결국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돈이 많으니까 고용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여전히 좋고 PMI 같은 경우에 구매자 지수도 볼 것 같으면 50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용 상황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나마 그 돈이 많아서 제조업 쪽으로 돌아들으면 괜찮은데 주가도 안 떨어져요. 왜? 금융시장에는 돈이 흥청망청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고 세계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려 그러면 높은 금리를 갖고 단기적으로 그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예정된 QT가 지금 9조 정도의 9조 8조 7천억 정도의 연준 부채, 연준 자산이 6조 내지 5조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이 그래프가 좀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실업률도 낮아진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C 모양으로 들어 누워 줘야 돼요. A 모양으로 들어 누우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죠.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장기 필립스 곡선이 A 지점을 축으로 돌아버리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그래서 C 지점에서 들어 눕도록 연준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절대로 당분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요 C 지점을 피보팅 포인트로 들어 눕게 만들라 그러면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QT를 예정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저 은행들이 또 들어 누워요. 부도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저거 QT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이유는 뭐냐?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점심을 먹었어요. 공짜로 점심을 먹었으니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든 공짜 점심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 거기에 비방은 없다. 누군가는 손에 물 묻히고 설거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설거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공짜 점심에 들어갔던 재료 비용은 다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원하는 C 지점에서 돌지는 않더라도 A와 B 지점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요 지점 어느 지점에서 옆으로 들어 누워 준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내려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QT 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3, 4조 달러 정도의 QT가 완성되는 시점이 돼야 그동안에 10년 이상 날로 먹었던 그 돈의 힘으로 날로 먹었던 그 공짜 점심값이 다 지불이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죠. 그게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면 좋지만 QT가 되지 않는 한 이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리세션, 최소한의 경기 침체로 경기 후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고금리는 감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경제 자산 운용도 그게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 가지고 여러분들을 뵐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